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최현재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업로드되는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면은 FOMC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시장의 반응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포함해서 미국 연준의 태도 자체가 시장에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럭비공을 그려놨는데 시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6월 FOMC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5월 달에 미국의 CPI 상승률 자체가 5.0%를 기록을 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 한 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달에도 4.2%, 5월 달에도 5%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들을 전부 다 상회하는 그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미래 이익을 땡겨서 현재 가치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주시장에는 악재다. 이런 공식이 최근에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체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1.7%대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최근에 1.5%대 정도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까지 굉장한 랠리를 보이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를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를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6월달 FOMC 결과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 정도에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민간 부분,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공공 부분이 아닌 민간 IB들 같은 경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4%, 2023년에 가도 2.2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3%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5%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실업률은 작년도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하고 비교해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5월 달에 실업률은 5.8% 정도까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연준의 목표 자체가 어차피 물가와 그다음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최근에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쪽은 필연적인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시장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이제 바로 지금이 될지 3분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 자체는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몇 년 후에 돈을 갚는다라고 하면은 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일단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스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없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위축시킬 가능성 현재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준의 목표 중에서 보시면은 물가를 잡는 것과 더불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연준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작년도 팬데믹 때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고용이 늘어나다가 한 방에 한 달 동안 한 2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으면서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약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지금 실직을 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 3,400만 명 정도가 실직을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서 늘어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에서 당분간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마다 신청을 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시면은 작년 팬데믹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에 600만 명을 피크로 해서 현재는 지금 30만 명대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그동안 사실은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면서 물가를 제어하는 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수순에 들어가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시간을 재는 이유 자체가 고용이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인데요. 만약에 고용시장 자체가 현재 수준이 충분히 회복된 수준이라고 연준이 판단을 하면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분명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용시장과는 또 별개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격차가 2010년,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중국 PPI 상승률 자체가 9.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즉 생산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비용 부담 자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경우 CPI는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시점은 더 이상 늦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함으로 해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좀 저희가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2013년도에 2분기에 당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부터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건 2015년 12월, 즉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하고 기준금리까지는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쯤일지 예상을 한다 그러면 다시 시간을 역상을 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 이제 보통 17명이나 18명 정도가 보팅을 하는데, 작년도 6월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2022년에 인상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2명 정도였다가 작년 9월이라든지 12월에 가면서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초기에는 약간 코로나19를 만만하게 봤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2022년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고 줄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보시면은
작년도 12월 달이 되면서부터 점점 특히나 올해 3월 같은 경우 보면은 당장 22년에 금리 인상을 하자는 사람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요. 2023년 정도에 인상을 하자는 사람 자체도 보시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그럼 결국은 빠르면은 2022년, 늦어도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아까가 우리가 시간을 역산했던 2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연준의 테이퍼링 싱로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2022년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거고요. 2023년이라고 하면은 버랭키 2013년도에 테이퍼링 언급 시기만큼의 시간밖에 지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FOMC 지금 오늘 뭐 방송을 지금 찍는 날 기준으로는 내일 모레 정도면은 한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쪽에서 물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긴 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한다는 시그널을 회의 내용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의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 올리겠다라고 내지는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보면은 미국은 2013년도에 테이퍼링 언급 나오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2018년도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3년도 테이퍼링이 언급된 직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뭐 선진국은 잠깐 조정받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상대 강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라든지 증시에 타격을 미친다기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가게 되고 신흥국의 환율 자체가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금 자체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신흥국 외환 위기까지도 벌어질 그 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시기, 테이퍼링을 실시했던 시기,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개시했던 시기를 지금 각 그 어떤 경제 지표별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노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GDP 성장률은 당시하고 비교해서 훨씬 높은 현재 지금 연율 6.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CPI는 버냉키 의장이 처음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불과 1.4%였는데 지금 5.0%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코어 CPI도 마찬가지로 당시하고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 반면에 실업률은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시기가 7.5%인 반면에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의 5.8% 정도이기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금리 인상에 돌입을 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은 그다음에 연준이 테이퍼링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들 중에서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가 뭐 상승하던 시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통화 쪽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터키 같은 경우가 벌써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을 했고요. 엊그제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만간 한국 시장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물론 한국은 부동산이나 자산가격 버블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수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췄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은 결국은 이번에 돌아올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긴축 사이클에서는
한국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번 중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그 이전에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사이클은 불가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 모레 이제 나올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고용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이끌고 나갈 거야 하는 것도 시장에는 사실은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나 이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아니면 고용은 충분히 달성이 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고 금리 인상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할인율을 베이스로 먹고 사는 주시장 입장에서는 특히나 성장주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라는 증시 경험을 감안을 할 때 아마 이번 사이클은 한 번은 잠깐 좀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거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FOMC 결과 내지는 향후에 미국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 시작에 충격은 있을지언정 오르는 어떤 트렌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기업들은 어떤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실적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올해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 합계치는 한 231억 정도로 예상되고 내년도에도 한 267억 정도로 예상이 돼서 2018년도가 사실은 최고점이었는데 218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조 원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올해 1분기가 굉장히 높은 고점을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 63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크게 YOY로 봤을 때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국 시장의 이익 증감률은 충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좀 내용을 이제 뜯어 보시면은 한국 2018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8조 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 231조 원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국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에서 약 18조 정도가 2018년 대비해서 빠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거의 20조까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20조 이상 전체 시장 이익은 늘어날까 보면은 뭐 자동차가 한 9조 정도가 늘어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업체들이 뭐 2조, 3조, 4조, 5조까지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는 십시일반형의 어떤 이익 증가 패턴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실적이 2018년 대비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중심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 업종으로 트렌드가 변한 지가 한 지금 반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업종지수 상승률 그냥 노란색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도 팬데믹 이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후 업종지수 상승률과 12개월 포워드 EPS 그냥 이 업종들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들의 이익 상승률과 그다음에 업종 지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걸 업종지수 상승률에서 이익 상승률을 빼다 보니까 플러스가 나는 이쪽 구간은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난 요점 구간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좌측이 매력도가 높고 우측이 매력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오른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 많이 업종 지수가 이익 상승 이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어떤 금융업종들, 여전히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어떤 주가 수준이 있다고 보면 돼서 결국은 이런 업종별로 어떻게 이슈가 좀 바뀌고 있는지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업종별로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경기 민감 쪽이 올라오는 건 맞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최근에 좀 들어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익의 증가 자체를 반영하지 못한 이런 업종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해를 하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인상했던 사이클이 사실은 200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5년 말 2016년도에 있었는데 2004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사실은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지수는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다만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시면은 성장주들이 가치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즉 실적이 안 좋아서 가치주들이 조금 더 좋았다. 이 정도가 나온 거지. 사실은 이때 샘플을 빼고 나면은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계속 좋았던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부의 내지는 미국 연준의 금융정책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는 시점에서의 나타나는 충격파만 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한국 시장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뭐 내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되 향후에 있을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계속 시장이 거의 1년 이상 좋았던 그런 과정에서 모아놓은 자산을 조금이라도 좀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을 조금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